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 1장의 전선로 중 전선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선로가 뭐냐면 전선이 지나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럼 정의에 의해서 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및 이와 유사한 곳과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기 위한 모든 설비들을 우리는 합쳐서 전선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 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자,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크게 발전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변전소가 될 것이고 이 변전소로부터 어디로 가죠? 바로 수용가로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전선입니다. 근데 이 전선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 전선을 뭐 하는 애도 있어야 돼요? 전선을 바로 지지물에 통해서 이 전선을 공급을 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자, 한 곳은 우리가 이제 송전선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쪽은 우리가 배전선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전선이 사용될 거고 여기에서도 전선이 사용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송전선로에서는 우리가 지지물로 뭘 쓴다라고 했죠? 바로 철탑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배전선로는 일반적으로 뭐 강관주, 그러니까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 주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철탑과 전선을 또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바로 이 철탑에 또는 전주에 전선을 연결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 애자라는 것이 또 존재를 하더라 이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전선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 철탑을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철탑을 우리는 지물, 그죠?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철탑에 전선을 연결하기 위한 또 뭐가 필요해요? 애자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 전선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이 전력공학에서는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 바로 전선, 그 다음에 지지물, 그 다음에 애자, 이게 가장 큰 내용이 되겠죠. 즉 발전소로부터 우리 수용가까지 전선이 지나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공작물을 전선로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전선, 지지물, 애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지지물에는 뭐가 있겠어요? 좀 전에 얘기한 철탑, 그 다음에 철주, 그러니까 철주를 다른 말로 강관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주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주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거의 목주는 보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지지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애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바로 전선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전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선은 분명히 전류를 흘려서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전선의 구비 조건입니다. 이 전선의 구비 조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첫 번째는 도전율이 클 것이에요. 뭐라고요? 도전율이 커야 된다. 도전율이 크다는 얘기 뭐예요? 전류가 잘 흘러라. 전류가 잘 흘러라. 뭐 이런 얘기죠. 도전율이 클 것. 그러면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선에서는 뭐가 있냐면 경, 동, 선, 연, 동, 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경동선, 경, 딱딱한 선, 연동선, 부드러운 선이에요. 그럼 이 경동선은 맨 처음에 여러분 광산에서 구리를 채취하면 뭐 불순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때 얘를 구리만 쏙 뽑아낸 그 구리를 뭐라고 하면 조동이라고 해요. 조동. 근데 이것을 전선의 모양으로 만든 게 경동선이에요. 그러니까 늘리고 누르고 늘리고 누르고 한 게 경동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열 처리를 하면 이제 연동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동선은 어디에 쓰냐면 옥외용으로 많이 쓰고요. 연동선은 옥내용에 많이 사용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죠? 바로 송배전공학이에요. 송전이랑 배전은 다 뭐예요? 옥외잖아요. 그쵸? 경동선을 쓴단 말이에요. 연동선은 건물 안에서. 그러니까 송배전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 경동선의 고유저항은 여러분 도전도라고 하는 것은 고유저항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경동선은 얘가 고유저항이 55분의 1이고요. 뭐 단위 쓰게 되면 옴, 스퀘어, 퍼 메타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연동선은 58분의 1이에요. 알루미늄은 35분의 1이에요. 고유저항이. 그럼 도전율은 뭐예요? 얘가 도전율이에요. 도전율이 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연동선이 도전율이 제일 크네.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 이거예요. 어쨌든 도전율이 커야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계적 강도가 클 것. 기계적 강도가 클 것. 이 기계적 강도는 뭐예요? 땡겨서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당연히 우리가 전선을 철탑에 올려놓으면 여기 올려놓으면 얘는 이렇게 뭘 받아요? 힘을 받겠죠. 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력보다 약하면 전선이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끊어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가요성이 클 것. 가요성이 클 것. 가요성이라고 하는 건 잘 휘어지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작업이 용이할 것,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는 전선이 잘 이렇게 부드럽게 잘 휘어져야지만 우리 작업이 용이하겠죠. 그래서 가요성이 클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내구성이 클 것. 내구성이 클 것. 내구성. 내구성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면 내식성, 그다음에 내열성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식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열에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해요. 그 열에 잘 견디고 특성이 변화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식성,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온천 지역 있어요. 온천 지역. 그리고 해안 지역 있어요. 해안. 여러분들 온천에는 뭐가 많아요? 온천이 뭐죠? 화산에 의해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 온천이에요. 그럼 이 화산에서 뭐가 있냐면 황이라는 게 있어요. 황. S. 황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 황이랑 구리를 만나면 CU가 구리예요. 구리. 그럼 얘가 이렇게 만나면 얘가 부식이 돼요. 부식된다. 그러면 온천 지역에서는 구리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네요. 그죠? 부식되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뭐라고요? 동선은 구리랑 알루미늄이에요. 온천 지역에서 구리 쓰면 부식이 발생하니까 여긴 뭘 쓰면 돼요? 알루미늄.
즉 온천 지역에서는 알루미늄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안 지역에서는 뭐가 많아요, 여러분들? 바로 염분이 많잖아요. 염분이랑 알루미늄이랑 또 만나면 알루미늄이 또 뭐가 돼요? 부식이 돼요. 그러면 해안 지방에서는 알루미늄 안 쓰고 뭘 쓰면 돼요? 바로 구리, 그죠? 동선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렇죠? 세 번째. 그다음에 전선의 구비 조건 중에 다섯 번째는 가격이 싸다. 이거 뭐 어려우네.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볼게요. 신장률이 클 것. 신장률이 클 것. 신장률이 뭐죠? 잘 늘어나야 된다. 근데 늘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그죠? 뭐가 있어요? 여름과 겨울이 있어요. 그럼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전선이 어떻게 해요? 팽창할 것이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수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장률이 잘 늘어나라는 얘기 아니라 온도 변화에 어떻게 알아?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비중이 작을 것. 비중이 뭐죠? 무게죠, 무게. 비중은 무게예요. 가벼울 것. 당연히 전선이 무거우면 전선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물의 강도가 커지게 되고 건설비가 비싸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중이 작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선이 가벼울 것. 가능한 가벼워야 된다. 이게 전선의 구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 조건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요 정도 이것은 뭐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라. 이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전선에는 그 나전선이 있고요. 그리고 절연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나전선은 뭘까요? 나전선. 전선. 그러니까 얘는 피복이 없는 선을 뜻해요. 절연전선은 얘는 피복이 있는 전선이 절연전선이고요. 케이블은 피복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복이 절연전선보다 좋은 피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전선로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전선로. 전선이 지나가는 길. 그런데 송배전 공학에서는 전선로의 종류가 지금 한 7가지 정도가 돼요. 뭐 옥상 전선로, 옥내 전선로, 뭐 터널 전선로.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송배전선로는 다 뭐냐면 송전선과 배전선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가공전선로. 가공전선로 뭐죠? 땅 위에 있는 전선로. 또 하나는 지중전선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지금 송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했죠? 배전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송전에서는 다 대부분 가공전선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송전에서는 뭐라고요? 가공전선로. 이때 얘는 여러분들 전선에 피복을 하게 되면 전선 자체도 무거운데 피복을 하게 되면 더 무겁겠죠. 근데 송전선로는 철탑,
이런 애들 다 어디 있어요? 대부분 산에 있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으로부터 높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감전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송전선로는 가공전선로를 쓰면서 뭘 써요? 나전선을 써요. 얘는 나전선을 사용을 한다 이거예요. 자, 배전선로는 어떤 때는 가공전선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지중전선로를 사용해요. 어디에서? 배전에서는. 그러면 어떤 절연에 기해야 될 때는 뭘 쓰겠어요? 절연전선을 쓰고 뭐 절연을 잘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뭘 쓰겠어요? 나전선을 쓰겠죠. 그리고 요 지중 전선로에서는 뭘 쓰냐면 바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지중 전선로는 무조건 뭘 쓴다?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럼 요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리하게끔 쓰자면 전선로가 있는데 이 전선로에서 송전 선로와 배전 선로가 있는데 이 송전 선로는 뭘 쓴다고요? 가공 전선로다. 대부분이 가공 전선로인데 피복하지 않는 얘는 나전선을 사용을 하고, 그렇죠? 배전선로에서는 어떠한 곳은 가공 전선로로 가고 어떤 부하 밀집 지역이라든가 신도시, 계획도시라든가 이런 곳은 지중 전선로를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 가공 전선로 중에 절연에 대한 위험이 없었을 때에는 얘는 나전선을 쓰고 어떤 사람이 닿거나 수목이 닿거나 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어떤 절연에 문제가 있는 곳은 절연이 꼭 필요한 곳은 이제 절연 전선을 사용을 하고요. 지중전선로에서는 무조건 케이블을 사용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의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선의 분류. 전선을 분류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전선의 구조에 의한 분류입니다. 두 번째. 전선의 구조에 의한 분류. 전선의 구조에 의한 분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선, 또 하나는 연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공연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단선은 뭐냐면 그냥 전선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이걸 단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선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하나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하나의 선으로 뭐 되어 있는 거?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단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는 뭐예요? 송배전공학에 대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선 같은 경우에는 송전선로에 사용되지 않아요. 송전선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표피 효과에 의해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송전선로에서는 단선을 사용하지 않고 다 뭘 쓴다? 연선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선은 뭐냐면 여러 개의 소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연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럼 연선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봤을 때, 자, 가운데 중심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중심선이 하나 이렇게 있고, 이 주변에 선이 6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나요? 6개가 되어 있어요.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이 연선은 중심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 선이 6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1층이라고 해요. 중심 소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을 1층 6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12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그러면 얘는 중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개 있고 그 다음에 12개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얘는 6개, 얘는 12개. 그러면 한층 더 올라가면 얘는 몇 개가 있을까? 18개 이렇게 돼요. 6의 배수로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1층, 얘를 2층, 얘를 3층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n층까지 되겠죠. 이거를 층이라고 해요. 1층, 2층. 요거 빼고 요거 뺀 요거는 1층, 그 다음에 2층.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로 연선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소선의 총수예요. 이걸 하나하나를 소선이라고 해요. 소선의 총수. 얘를 n이라고 적어 볼게요. 소선의 총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n은 1 플러스 그 다음에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개. 그 다음에 24개.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조금 식을 일반화하게 되면 1 플러스 다 얘가 뭐 6의 배수죠. 6의 배수. 6의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점점점점 에서 몇 개까지 더하기 n층까지 되겠죠. 그럼 이게 수열에서 여러분들 1부터 n까지 더한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수열에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식이 돼요. 1부터 n까지 더하면 그 공식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6이랑 2랑 나는 뭐가 돼요? 3 남네요. 그래서 소선의 총수는 1 플러스 3 n의 n 플러스 1 이러한 식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식으로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을 여러분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개수로 암기할 수 있어요. 얘가 1층이면 n 이퀄 1인 거죠. n 이퀄 1이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잖아요. 얘는 n 이퀄 7이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2층이면 여기다가 10이 더하면 되잖아요. n 이퀄 19가 되고요. 얘가 3층이면 n 이퀄 여기다가 18을 더하면 돼요. 37 돼요. 그러니까 층수에 따라서 근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공식도 아셔야 되고
이것만 그냥 잘 기억하셔도 충분하다. 1층이면 7가닥, 2층이면 19가닥, 3층이면 37가닥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직경입니다. 직경. 연선의 밭갓지름. 그거 그냥 우리 직경 이렇게 써보죠. 직경을 D라고 써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 소선 하나의 직경을 제가 D라고 쓰고요. 이 전체 연선의 직경 지름을 제가 라지 D다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1층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1층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D네, 3D. 그렇죠? 2층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D네. 그럼 여기에서 n의 값이 1이면 얘는 3D 되고요. 2면 5D 되고요. n의 값이 3이면 7D가 되겠죠. 그럼 얘는 3에서 5, 7.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D는 1 플러스 2n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1층이면 3, 2층이면 5. 그러니까 2개씩 증가하잖아요. 3개였다가 2개 증가하고 또 계속 증가해야겠죠. 2개씩. 층이 하나하나 증가할 때마다 소선의 수가 2개가 증가한다. 그래서 소선의 직경 D는 1 플러스 2n 곱하기 D라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연선의 단면적입니다. 연선의 단면적. 이 연선의 단면적을 우리가 편의상 A라고 쓰고 단위는 스퀘어. 여기는 미리, 보통 전선은 미리를 단위를 씁니다. 연선의 단면적 A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소선 하나의 단면적에 소선의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선의 단면적은 소선의 단면적 곱하기 소선 수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소선의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반지름을 제가 r이다라고 했을 때, 소선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파이 r 제곱이 원의 면적이 되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파이 r 대신에 얘를 2분의 d라고 쓸 수 있죠. 반지름은 지름을 2로 나눈 거니까 이것의 제곱. 그래서 얘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이거 뭐예요? 소선의 단면적이잖아요. 그럼 연선의 단면적은 소선의 단면적에다가 소선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선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고요. 거기다가 소선의 수 n을 곱하면 연선의 단면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연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선의 개수, 총수, 연선의 직경, 바깥지름, 그 다음에 연선의 단면적에 관련된 공식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이 중공연선입니다. 중공연선은 말 그대로 중공, 가운데가 뭐 있다고요? 비어 있다고요. 즉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고 그 바깥쪽에 여기에 이렇게 도체가 있는 이러한 선을 우리는 중공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중공연선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도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가 커져요? D가 커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준공 연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지름이 크다. 그러면 이 지름이 크면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할 수 있냐면 코로나 방지를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방지. 그러니까 준공연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이 바깥 지름을 크게 해서 코로나를 방지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는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초고압에서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절연 파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선 초고압에서 전선 주변에 국부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국부적 공기의 절연 파괴에 의해서 빛과 소리를 내며 방전하는 현상.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전압이 높게 되면 그 전압이 높기 때문에 그 전선 주변에 이제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는 전기가 통해야 안 통하는 애죠. 근데 전압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절연 파괴가 일어나요. 그럼 이 절연 파괴에 의해서 빛과 소리를 내며 뭐 하는 거예요? 방전하는 현상이에요. 그럼 방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름을 크게 하는데 준공연선을 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준공연선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준공연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름을 크게 해서 코로나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선 재질에 의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선의 재질에 의한 분류. 전선의 재질에 의한 분류를 보겠다. 그럼 첫 번째는 동선이에요. 동선. 뭐예요? 구리란 얘기죠. 구리. 구리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아까 우리가 경동선 있다고 했고 또 하나는 연동선 있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동선보다 가볍기 때문에 얘를 경알루미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자 이거예요. 경동선은 고유 저항이 분명히 55분의 1이라고 했고요. 연동선은 고유 저항이 58분의 1이라고 했고 알루미늄은 고유 저항이 35분의 1 됩니다. 그때 자 퍼센트 도전도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전기가 잘 흐르느냐. 이때 퍼센트 도전도라고 하는 것은 연동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 경동선 알루미늄의 도전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이 퍼센트 도전도예요. 그러면 이 연동선부터 볼게요. 연동선은 58분의 58이니까 얘는 100%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퍼센트 도전도가 얘는 100%. 근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다 완벽하게 항상 100%는 아니잖아요. 오차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동선의 퍼센트 도전도는 100%가 아니라 약 98에서 좋으면 102% 정도의 퍼센트 도전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요. 경동선 같은 경우에는 96에서 한 98% 정도. 알루미늄은 한 61% 정도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알루미늄도 전기를 잘 흘리는 재질이죠. 동선에 비해서 작은 것뿐인 거지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장 강도를 볼게요.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선을 당겨서 얼마나 끊어지지 않고 버티느냐를 나타내는 게 인장 강도예요. 그러면 경동선 같은 경우에는 인장 강도가 약 25에서 한 48kg 정도가 돼요. 제곱 밀리미터 이렇게 되네요. 그죠? 단위 스퀘어당 25에서 48kg. 엄청 센 거죠. 그죠? 연동선은 요거보단 작아요. 한 20에서 한 25 정도가 되고요. 알루미늄은 얼마가 되냐면 15에서 20 정도가 됩니다. 크게는 우리가 동선과 알루미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잘 보면 경동선, 연동선의 퍼센트 도전도는 얘는 뭐 작게 봐도 96%, 얘는 98%, 그죠? 얘는 61%예요. 그러니까 뭐야? 전기를 잘 얘네들에 비해 못 트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선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인장 강도 25, 얘는 20, 얘는 15란 말이에요. 그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동선에 비해서 전류도 잘 못 흘리고 세지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알루미늄을 뭐 한다? 사용한다 이거.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바로 구리에 비해서 가볍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다고요? 가볍다 이거예요. 그래서 송전이나 전압이 높은 배전 계통에서 이 알루미늄을 많이 써요. 근데 그냥 이 알루미늄만은 쓰기는 어려워요. 왜? 인장 강도가 작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여기에 강선이라는 게 있어요. 강선은 뭐죠? 그냥 철심이에요. 철심. 이 철심의 퍼센트 도전도는 약 한 10% 정도 돼요. 거의 뭐 얘네들에 비해서 잘 못 흐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철심이고 인장 강도가 얼마냐면 얘가 55에서 14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강선을 여기다 놓고 요 강선을 놓고 요 주변에 알루미늄을 요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알루미늄을 요렇게. 다시 얘는 뭐라고요? 강선이고 요 주변을 뭘로 넣었다고요? 알루미늄을 넣었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ACSR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알루미늄을 썼으니까 가볍고 강선을 썼으니까 인장 강도가 크죠, 그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심 알루미늄 연선 얘를 ACS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이거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기계적 강심을 썼으니까 기계적 강도가 크고 또 어때요? 가볍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심을 쓰고 똑같은 알루미늄의 양에 비해서 요구만큼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똑같은 알루미늄의 양에 비해서 직경이 크다 이거예요. 직경이 크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직경이 크다. 그럼 아까 우리가
직경이 크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코로나 방지가 된다. 그렇죠? 코로나가 방지가 된다. 그리고 얘는 알루미늄 온천 지역에서 구리 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얘는 온천 지역에 사용. 근데 실제 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 같은 경우에는 가볍기 때문에 얘는 송배전 선로에 많이 사용된다. 송배전 선로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금선입니다. 합금선 이렇게 돼요. 합금선. 이 합금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 했죠? 동선 그리고 알루미늄. 얘네들의 장점은 뭐예요? 전기가 다른 금속에 비해 잘 흐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동선이나 또는 이 알루미늄 이 선에다가 더하기 다른 금속을 뭐 한 거예요? 적당히 배합한 거다. 그럼 왜 배합을 하겠어요? 왜 배합을 하겠어요? 얘의 특징은 뭐예요? 도전도가 크다. 얘는 다른 금속은 뭐가 좋겠어요? 기계적 강도가 크다라는 거죠. 즉 동선과 알루미늄의 높은 도전율과 다른 금속의 기계적 강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합금선을 사용을 한다. 그 종류에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지만 규동선, 규소와 구리가 합쳐진 규동선, 그 다음에 카드뮴 동선, 카드뮴과 구리가 합금된 카드뮴 동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선 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쌍금속선입니다. 쌍금속선. 쌍금속선은 두 종류의 금속을 융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에 강선이 있고요. 요 주변을 이제 구리선으로 이렇게 싼 거예요. 요를 구리. 그러니까 강선이 있고 이 강선의 역할은 뭐예요? 당연히 기계적 강도. 그리고 얘를 구리로 이렇게 둘러싼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도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기학에서 배웠겠지만 표피 효과 때문에 여기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전류 밀도가 여기만 이렇게 높단 말이에요. 이러한 금속을 우리가 쌍금속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에 쓰냐면 이제 장경관, 경관이 큰 곳, 장경관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재질에 의한 분류에는 동선, 알루미늄, 그다음에 합금선, 쌍금속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